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준모입니다. 자, 이번 제 2022년도 7월 달에 시행한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파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는 조세법 2문제, 법인세법 16문제, 그리고 소득세, 그다음 부가가치세 각각 12문제씩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41번부터 자 5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도 7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관리사를 위하여 이 회계관리 1급에 있는 이 세무회계를 많이 숙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1번입니다. 다음은 국세청 인터넷 상담 사례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국세청에 이제 가면은 이 법령에 대한 이 상담 사례를 좀 많이 해달라 이제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국세청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좀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법령 책을 이제 참고를 해서 이제 사업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세무 상담을 친절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혹시나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김삼일이라는 사람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처남인 박삼일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누구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김삼일 씨고 그 다음에 사업자 명의는 누구냐면은 박삼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명의가 다르죠. 원래는 이거는 불법이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김삼희 씨가 책임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과세에는 김삼희 씨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변이 나와요. 김삼일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처남인 박삼일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김삼일 씨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김삼일 씨에게 세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처남인 박삼일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실제로 발생한 김삼일 씨의 소득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실질과세는 누구예요? 그렇죠. 김삼일 씨에게 이제 세금을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국세 부과의 원칙은 어떤 거예요? 김삼일 씨의 소득으로 간주한다니까 이거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세자가 누구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니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2번입니다. 국세란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올바르게 분류한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국세와 이제 지방세인데, 국세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걷어들인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걷어들이는 세금을 뜻하죠.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가 이제 확실히 다릅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이제 지방세인 재산세를 초과를 해서 종합부동산세까지 추가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이제 해당돼요. 근데 이제 재산세는 이제 7월하고 9월 달에 이제 토지분 그 다음에 이제 건물분 이제 납부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지방세. 법인세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요거는 국세. 취득세는
자동차 취득이나 건물 취득이나 그런 이제 내야 될 세금을 뜻하죠. 요거는 지방세를 뜻합니다. 취득세가 비율이 가장 높아요. 지방세 중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국세입니다. 그러면은 국세는 뭐예요? 기역, 디귿, 미음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방세는 뭐예요? 니은, 리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3번입니다. 법인 세법상 납세 의무자별 과세 소득 범위가 가장 올바르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입니다. 자, 올바르지 않게 짝지어진 것. 자, 그래 보니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의 모든 소득을 과세하는 게 맞죠. 청산소득 과세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청산소득인데, 이 청산소득은 국내 영리법인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국내 비영리나 이제 국외 영리나 그 다음에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자, 비영리 내국법인은 국내 수익사업 소득금액이 아니고 국내만 있는 게 아니고 국외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국내외 둘 다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되고요. 청산소득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영리 외국법인입니다. 외국법인은 국내만 이제 하죠. 청산소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 외국법인, 자, 국내 원천 수익사업만 하는 거고 청산소득 안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게 짝지어진 건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4번입니다. 다음 법인 세법에 의한 소득 처분 중 소득의 기속자에게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속자에게 이제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상여가 있습니다. 상여는 근로소득을 따로 이제 부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또 해가지고 이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생긴 게 그로스업 제도가 있잖아요. 11%짜리.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기타는 아니고, 기타 소득은 이제 기타 소득자에게 이제 또 기속을 또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기타가 있고, 기타 사유출인데, 기타는 이제 자산 부채에 영향이 없을 때 이제 쓰는 거고, 주로 자본에 이제 영향이 이제 갔을 때 이제 쓰는 건데, 사실상 요거는 기속이 누군지는 없어요. 없는 거고. 기타 사회 유출은 당연히 유출된 거는 맞는데, 사실상 기속자가 누구인지는 그냥 눈 감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난 모르겠는데요. 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기속자는 누구인지는 모른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득에게 추가로 이제 과세하지 않는 부분은 기타 사회 유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5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손익의 기속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손익의 기속식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수익 쪽으로 하는 손익 기속식이 있죠. 수익인식 기준.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 세법에서는 권리 확정 의무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며 세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 회계상 기속 시기를 다루고 있다. 법인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실현주의를 이제 많이 이제 쓰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거의 다 현금주의가 좀 많아요. 그래서 권리 자체가 있고 의무가 이제 확정했을 때 이제 쓰이다 보니 이제 실현주의하고 현금주의를 이제 주로 많이 채택하는 편이고 발생주의는 약간 일부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떤 거, 접대비 뭐 이런 거. 이자 수익도 현금주의 쓰고요. 실현주의 쓰면서도 현금주의를 쓰고, 그 다음에 기부금도 현금주의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 거는 이제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법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상 손익 기속 시기를 따르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법이 없는 거는 이제 기업액의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액의 기준 자체를 존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면 오케이 비용으로 해줄게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한번 봅시다. 중소기업의 장기 할부 판매는 신고 조정을 통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손익인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는 신고 조정,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중소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중소기업 특례에도 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도 똑같이 따르게 이제 설정을 해놨고, 근데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인도 기준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요.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인식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지급기일이 명시된 경우 지급약정일의 임대손익을 인식한다. 이게 당연한 거죠. 예, 물론 계약서 다 쓰죠. 계약서 다 쓰고 그 다음에 지급한 날이 딱 있으면은 요때가 딱 수익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주의죠, 말 그대로. 근데 선생님 돈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수익 인식 기준 자체가 지금 약정이니까 돈을 못 받더라도 그냥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장기 용역 손익은 용역 목적일의 인도일의 손익을 인식한다. 이거는 단기일 때 해당이 되고요. 장기일 때는 이제 진행 기준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기준의 손익으로 인식한다니까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6번입니다. 법인 세법상 입금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즉 세법상 수익이 아니라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1번 법인세 환급액. 법인세는 원래 송금 불산임이거든요. 원래는 납부를 했을 때. 근데 이거를 이제 환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세무조정이 되죠. 입금 불산임이 돼요. 그래서 입금 항목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돼 있으니, 그래서 1번은 입금 불산임이라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2월 결성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자산 수준이, 이게 만약에 2월을 만약에 이제 보전을 했다고 하면은 입금 불산임이 돼요. 물론 소득 처분은 기타죠. 근데 만약에 2월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입금 산입으로 해가지고 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양도금액은 당연히 수익으로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입금 산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도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입금 산입하고 소득 처분은 기타로 분류가 됩니다. 기타 사유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입금 항목이 아닌 건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불산입에 해당이 됩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7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송금 산입 때는 공과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송금 산입입니다. 공과금. 자, 한번 볼까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분. 이거는 이제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진 않죠. 부가가치세에서는 이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법인세도 공제받으면 이중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에서는 이제 그냥 송금 불산이 되어버립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장 건물 재산세. 재산세는 당연히 이제 송금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가산세 10만원 포함이니까 요거는 송금 불산입이 돼요. 왜? 홀가금인데 당연하죠. 그 다음에 면허세도 비용으로 인정을 합니다. 송금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송금 산입 때는 공과금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47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120만원 아니에요? 아니죠. 재산세에서 110만원 중에 10만원은 가산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빼줘야 돼요. 그래야 송금 인정되는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거고, 여기 면허세 10만원을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11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8번입니다. 법인 세법상 재고 자산의 평가에 대하여 주식회사 3일에 회계팀 담당자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다음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 재고자산 평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단가 이제 결정 방법은 회계상하고 이 세무상하고 있을 때 반드시 이거는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까지. 근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무조건 선의선출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늦게 했거나 아니면 임의로 변경했다, 뭐 늦게 했다든지 임의 변경을 했다, 그때는 둘 중에 하나 큰 걸로 이제 봐야겠죠.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을 할 거냐 아니면은 당초 신고한 걸로 비교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이제 큰 걸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가법인 경우에는 파손부패 빼고는 이건 다 무조건 신고해줘야 됩니다. 신고를 해줘야지 그 송금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김사원, 박대리, 최과장, 오차장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김사원입니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는 원가법과 저가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회사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을 송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파손부패 빼고는 저가법으로 신고를 해줘야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사원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리입니다. 재고자산의 종류별 또는 영업장별로 다른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제품 및 상품은 선입선출법으로, 원재료는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맞죠? 종류별 또는 영업장별로 해가지고 항목별로 해가지고 이제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하는 방법은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재료는 선의선출법 쓰겠다, 제품은 후의선출법 쓰겠다,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목별로 평가를 하는 내용이 되고요. 종류별 또는 영업장별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이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신고한 걸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박대리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최과장입니다.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계상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송금 인정 안 돼요. 아니죠. 제가 얘기했었죠. 파손, 부패는 신고 안 해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송금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파손, 부패는. 그래서 최과장에 대한 얘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차장입니다. 우리 회사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고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변경을 하려면은 이제 언제까지?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면 9월 30일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차장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 누가 틀렸어요? 최 과장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건물을 2020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당기말 현재 보유 중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법인 세법상 당해 사업 연도에 법인 세법상 건물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세법에 이제 해당 사업 연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건물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얼마인가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세법상으로 해서 이제 한도 금액을 이제 잡는 거죠. 그리고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은 무신고 하더라도 정해법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걸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법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억에 20년만큼 나눠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정기에 해당하는 이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단기에 해당하는 이 자본적 지출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제외. 그리고 CV는 정리법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지고요. 그래서 1억에 이제 20년을 나누다 보니 500만 원씩 상각이 됩니다. 그럼 20년 하면은 딱 1억이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20년 1월 1일에 이제 취득을 했고 2020년 12월 31일에 상각을 합니다. 얼마? 500만원. 2021년도 12월 말자도 똑같죠? 500만원. 2022년 12월 말자 똑같죠? 500만원이에요. 그럼 세무상 한도 금액은 얼마예요? 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법상 한도 금액인 500만원 4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정기말 결산 서상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만원 돼 있는데 그러면은 20년도하고 21년도 거를 상각을 했다는 뜻이 되고 1000만원이 되면 500만원씩 상각을 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건 이때까지 세무조정한 것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500만원 적용했다고 하면은 세무조정할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했을 때는 세무조정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그 세법상 한도 범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50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0번입니다. 접대비, 광고 선전비, 기부금을 성격별로 구분한 자료다. 접대비는 특정인이 있죠. 특정인하고 이제 밥 먹고 사업 얘기하고 막 비즈니스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정인이고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광고 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이죠. 업무와 관계 있어요? 그렇죠. 업무와 관계 있어요. 말로. 기부금은 물론 이것도 불특정 인이 되지만 업무와 관계 있어요? 업무와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공익단체 등의 상대로 지출하는 거는 기부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와 관련된 지출, 특정 고객을 위하여 지출. 이거는 뭐예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에 특정 고객을 위한 지출, 접대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와 관련된 지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 이거는 광고 선전비죠. 그러면은 기억은 얼마에 다시 할게요. 기억은 뭐예요? 기부금.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접대비.
그럼 디귿은 뭐예요? 광고 선전비. 이 세 개가 다 맞는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